진리를 위해서나 수리를 위해서나 산악은 중요한 학문이라 생각되는 바이요. 보니 널리 산악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홀에다 적어서 외우면 되지 않소?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나도 이렇게 항상 이 옷자락 속에 구구법을 넣어가지고 다닌답니다. 916 925입니다. 916 9, 926 18, 936 27, 946 9일여 9, 9이여 18, 9삼여 27. 세종대왕도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들과 사대부의 자제들에게까지 수학을 공부시키도록 권장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수학을 공부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수학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즘은 아무리 복잡한 계산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자계산기 하나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었을까요? 언뜻 주판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주판을 쓰기 훨씬 전부터 사용하던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목입니다. 도대체 이 막대기 몇 자리로 무슨 계산을 했겠느냐고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막대기 안에 조선시대 수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산목. 보기에는 단순한 막대기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이 산판 위에 놓여지면 훌륭한 계산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123 더하기 654를 산목을 이용해 계산해보자. 먼저 각 자리 수위에 계산할 수만큼 산목을 넣는다. 먼저 1의 자리 3과 4를 더해서 7을 구하고 10의 자리 2와 5를 더해서 70, 그리고 100의 자리에서 다시 700을 얻어 결과적으로 777이란 답이 나오는 것이다. 다음은 264 곱하기 3을 계산해보자. 덧셈에서와 같이 먼저 각 자리 수에 계산할 수만큼 산목을 넣는다. 곱하기에선 현대와는 달리 윗자리부터 차례로 계산해 내려오는 특징이 있었다. 먼저 100의 자리 3 곱하기 2는 6, 결과를 가운데 칸에 표시하고 다시 3을 6과 곱하면 18을 얻지만 10은 올림하고 8만 표시한다. 그리고 나머지 4와 3을 곱해서 11을 얻고 여기서도 10은 앞자리에 올림하고 2만 표시해서 792라는 결과를 얻는다. 산목이란 계산기는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남기는 특징을 지녔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이 산목을 이용해서 어느 수준까지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산악계몽에는 명정부술에 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다. 명과 부는 양수와 음수를 가리킨다. 당시에도 음수 양수를 사용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원주율을 밀율과 미율 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당시에도 지금과 큰 차이 없이 원주율을 구했음을 알 수 있다. 원주율뿐만 아니라 세제곱근까지 구하고 있었다. 육면체의 부피를 구했다는 당시 수학 문제는 세제곱근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 신통한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 몇 자루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척척 계산해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로 어떻게 숫자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362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1자리는 그 수의 양만큼 이 산목을 세로로 세워놓고 또 10자리에는 가로로 놓습니다. 100자리는 다시 세로로 놓고 1000자리는 가로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5 이상 되는 숫자, 그 5는 산목 하나를 가로로 놓고 1자리에서는 아래로 하나를 세워놓고 10자리에서는 그 수의 양만큼 위로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를 보면
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목 하나를 1로 보고 또 이 산목 하나에 비스듬히 이렇게 걸쳐 놓으면 그것은 마이너스 1, 즉 음수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산목으로 풀어내는 조선시대 수학 문제 중에는 지금과는 다른 특이한 형태의 수학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안에 조선시대 수학 문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형태의 문제였을까요? 정영실 씨, 부탁합니다. 뭔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쭉 같이 보시죠. 아니, 이게 오늘은 조선시대 수학을 다루는 시간인데 이게 웬 한시입니까? 수학이나 뭐 숫자나 뭐 기호 이런 것도 없고요. 도대체 한시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받아왔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학 문제라고 그러는데 예, 그냥 사행의 그냥 한시 같거든요. 예, 예. 아니 이게 수학 문제가 될 수 뭐 있습니까? 한시죠. 한시는 한시인데 뭐 당시로서는 충분히 재미있는 수학 문제가 되겠죠. 요새 애들도 문제가 어려우면은 흥미를 끌기 위해서 재미있게 그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바로 네. 이게입니다. 문제부터 모르겠네요. 문제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보죠. 지금 2, 3이라고 하는 그 여관집에 여러 많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여관이 북적북적 한다는 겁니다. 예. 한 방에 7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7이 넘치게 되고 네. 한 방에 9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방 하나가 더 남게 된다. 그러면은 원래 방의 개수 그리고 손님의 수는 얼마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야 뭐 이렇게 방정식으로 풀면 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풀었을까 이 문제를? 먼저 7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7x는 x자리이기 때문에 개수 7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7이다.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쪽으로 1, 오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표시인가요? 네, 마이너스 네.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쪽에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7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7입니다. 이런 표시가 아, 되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것을 보면 9x죠. 9x니까 9입니다. 개수가. 그 다음에 y가 넘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상수항 마이너스 9가 넘어가니까 9입니다. 예. 이것은 그대로 9가 되겠죠. 이 식에서 지금 이것을 빼면은 2가 남습니다. 그래서 9에서 마이너스 7을 빼니까 16. 그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x는 16이기 때문에 암산으로 당연히 x는 8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네. 풀긴 좀 이런 점이겠습니다. 네. 어떤 가정이 좀 귀찮으면 거의 암산으로 줄여버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모든 가정을 하나하나 나타냅니다만은 이렇게 되죠. 8. 8이 답이 남았습니다. 맞나 볼까요? 예. x는 8. 예. 그렇다면 y 값은요? 예? y 값이요. y 값은 그 이대로 x 값에다가 지금 8을 대입을 해가지고 예. 지금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56 플러스 7이니까 63.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대로 나오죠. y 값 한번 확인해 보죠. 뭐 예. y는 63. 똑같네요. 참 조선 시대는 이렇게 시로 문제를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산목을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요. 예. 품격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문제는 그렇게 아하.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는 그렇겠죠.
산사를 하는 수학 전문가는 이런 정도로 푸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산사들이 푸는 것 중에 천연생들이 푸는 문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아, 저보고 지금 풀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한번 예, 해보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등이 하여튼 381개. 한 개. 예, 맞습니다. 예. 이거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멀리 줄준 답이 보이고 예. 붉은 분풀이 차례로 층마다 배식으로 늘어가도록 이렇게 불이 켜져 있다. 네. 모두 합치면 381개. 그러면 맨 꼭대기에 있는 분풀 수는 얼마냐? 그런 문제겠죠. 맨 위층에 얼마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 등이 있는데 이것을 X개라 하지요. 예. 그러면 층마다 그 등 개수가 배로 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는 2X개가 되고 예. 그 배가 되니까 4, 8, 16, 32, 64X. 이것을 소위 분비급수라고 그러죠. 이 문제 한번 해보시죠. 예. 이 문제요? 조선시대 수학자들은 정자 아래 둘러앉아 시를 짓듯이 수학 문제를 냈을 겁니다. 한 선비가 멋들어진 시를 적어 상대편에게 보이며 말합니다. 내 시 한 수를 적어보았는데 풀어 보이겠소. 그러자 상대편에서는 터, 건이 산목을 놓아 보이고선 그 답은 몇이지요? 이번엔 내가 한번 적어보리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딱딱하고 이론적인 수학 문제들을 시로 짓고 산목으로 풀면 수학과 풍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수학의 수준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현대 수학에서도 고급 수학으로 꼽히는 문제들이 이미 조선시대부터 언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꼬르 제로이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 이것이 청이 선생님의 진지한 설명에 사용되는 무수한 수학 용어들은 모두 서양 말이다. 쪽이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2 이꼬르 제로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경우 x, y,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다 아라비아 숫자까지 우리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서양 기호들과 이론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겐 어떤 수학 이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 수식을 전개할 때 좀 더 편리한 계산을 위해서 이항계수를 삼각형 모양으로 정리한 파스칼의 삼각형. 1654년에 정리된 이 내용은 현재 고등학교 수학 1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쓰여진 홍정하이의 9일집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발견된다. 현대 고급 수학의 영역으로 꼽히는 정적분. 이것은 갖가지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널리 응용된다. 그 좋은 예가 원의 넓이. 원 안에 내접한 수많은 삼각형들의 넓이를 더한 것과 원의 넓이가 같다는 결과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 정적분의 개념은 남병길이 지은 조선 후기 수학책 구장술에서도 똑같이 언급되고 있다. 직각 삼각형의 면적의 합과 원의 면적이 같다라고 밝힘으로써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조선 후기부터 정적분의 개념이 활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해 해주는 대목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학이라는 걸 단지 서양의 학문이고 서양에서 뭐 방정식의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는 그 고차 방정식의 문제 아니면 행렬, 수열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그 고급 해석학 같은 그런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다룬 그런 책들과 연구한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인 수학자 이상혁이다. 그런 고차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천원술이나 급수론에서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학생들을 무던히도 괴롭히던 미분 적분이란 말, 이젠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수학 이론들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피타고라스나 파스칼과 같은 서양 수학자들만을 수학 이론가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론의 명칭이나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서양 수학 이론이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그에 버금가는 수학 이론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수학 능력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존심을 한껏 드높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과의 수학 실력 대결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한중 국제 수학 경시대회였던 것입니다. 1713년 숙종 39년 5월 29일 당시 중국의 명망 높은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하국주가 사신 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한다. 이때 하국주는 조선의 젊은 수학자 홍정하의 정중한 방문을 받는다. 청나라에서 손님이 오셨다길래 과연 큰 나라의 산수는 어떤 것인지 한 수 배우고자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배우겠다는 태도가 매우 가상하구려.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야 어렵지 않소. 하지만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 바탕이 있어야 얘기가 통하는 법. 기술을 일러주기에 앞서 내 미리 시험을 해봐도 되겠소? 그럼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 삼각추가 있소이다. 한 변의 길이가 10척이면 그 부피는 얼마가 되겠소? (117척) 8촌 4분 9리 6호 1사. 10척인 원에 내접하는 정 오각형의 일변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얼마가 되겠소? 일변의 길이는 5척 8촌이고 그 면적이 62척 5촌이지요. 그 어려운 문제를 어찌 그리 쉽게 한단 말이오? 지름 10척을 제곱하여 그 4분의 3을 구하면 원의 면적 75척을 얻지요. 그 6분의 5를 잡아 오각형의 면적 62척 5촌을 구하고 그 5분의 1인 5개의 삼각형의 면적들을 이 산목들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참으로 뛰어난 방정술이요. 우리 조선에서 방정술은 산술 중에서 중위에 속하죠.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소. 근데 이 막대기들은 무엇이오? 계산을 쉽게 하고자 사용하는 도구이죠. 산목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물건이오. 네, 몇 자로 얻어갈 수가 없겠소. 나뭇가지 몇 개 드리는 것이야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그 사용 방도가 워낙 까다로운 물건인지라 산술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능히 그 사용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면 이번엔 이쪽에서 문제를 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맞추시면은 이 산목들을 모두 드리죠. 여기에 둥근 구슬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접하는 정육면체가 있죠. 내접하는 정육면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게가 265근 15량 5전이고 껍질의 두께가 4촌 5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슬의 지름과 내접하는 정육면체의 일변의 길이는 각각 얼마이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요. 여기서 당장은 풀지 못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답을 주겠소. 자신만만하던 중국 수학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습니다. 우리에게 수학 이론을 전해준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학 이론을 더욱 새롭게 발전시켜서 중국을 앞지를 수 있는 능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논쟁이 끝난 후에 같이 경합을 벌였던 조선의 젊은 수학자들인 홍정화와 유수석의 이름을 중국어로 적어갔다고 합니다. 중국 수학계에 이렇게 실력 있는 조선의 수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조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 만큼 뛰어났던 우리의 수학 실력은 조선시대에 와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한 삼국시대부터 이미 상당한 수학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제각기 우수한 수학자를 관리로 임명한다.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백제는 내두좌평이라는 관직을 두고 수리에 능한 자에게 국가 재정 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한 고구려에선 일식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천문 관측이 가능할 정도의 수학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의 경우는 신분이 낮지만 수학이 뛰어났던 부도라는 사람에게 왕실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맡긴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삼국의 수학 전통은 통일신라에 와서 구체적인 문헌을 통해서 가시화된다.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주비상경이란 책에는 이른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구고현법이란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 구란 높이를, 고는 밑변을, 그리고 현은 빗변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의 제곱에 고의 제곱을 더하면 현의 제곱과 같다는 증명도 소개되고 있다. 이 구고현법은 이미 통일신라 시대부터 기하학적 기틀이 잡혀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하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이 구고현법이 훌륭하게 적용된 건축물이 바로 그 유명한 석굴암이다. 석굴암에는 건축학에서 흔히 조화의 문이라 불리는 1대 루트 2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무리수 루트 2까지 동원된 이 비율은 가장 안정감 있고 또 아름다운 비율로 평가받는다. 특히 석굴암의 그 인면도는 그 1대 루트 2라는 그 직사각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1대 루트 2라는 그 비례 관계에서 그 불상과 대좌의 높이도 결정이 되고, 그런데 1대 루트 2라는 비례 관계는 그 당시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 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가 적용됐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1대 루트 2 이외에 다른 비례도 쓰였지만은 특히 석굴암에는 가장 명료하게 그것이 응용이 되고 있죠. 고려에서도 종구품 관직에 산학 박사를 두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수학자를 관직에 임명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중국 송나라 손목이 쓴 계림 유사에는 고려시대의 업이 약 360개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수사다. 당시 숫자를 세던 수사 중에는 1급, 아호, 수몰, 숨과 같이 지금과 비슷하게 발음된 낱말들이 있는가 하면 하둔, 도패, 타수와 같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발음됐던 어휘들의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하둔, 도패, 세단, 천, 타수.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는 이렇게 숫자를 셌을 겁니다. 지금의 하나, 둘, 셋, 넷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골백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골백번의 골은 10의 16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골백번은 10의 16승에 100을 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00년대 초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대부들은 이런 숫자를 한문으로 적어서 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서민들은 과연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막의 주모는 그 외상값을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조선시대 여행자들의 휴식처 주막입니다. 먼 길 가던 길손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리도 쉬고 요기도 하면서 한 잔 술로 목을 축일 수 있었던 곳입니다. 주막을 찾는 이들은 주막 인근 동네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노잣돈이 충분하지 않은 가난한 나그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모나 오늘도 그렇게 허구한 날 많은데 또 이상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주막에는 외상을 짓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했을까요? 일단 요즘 상인들의 외상 관리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뚱뚱하고 키 크시고 연세는 56세 정도 아줌마 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장부를 하죠. 누구네 그냥 애기 엄마는 애기 엄마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몇 호집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이제 장부를 하죠. 나는 전혀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보면은 생각이 딱 나요. 아 저희가 나한테 물건 가져갔는데 하는 생각이 나죠. 알아서 갖고 오기 때문에 뭐 적고 그런 건 없이 그냥 주면은 며칠 있으면 갖고 가요. 이제 가끔 없을 때 내상도 좀 드리고 그분들이 또 알아서 또 잘 갖다 주시고 진짜 그래요. 적지 않고. 인정과 신용이 미덕인 우리 사회에서는 외상이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도 외상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특별한 도구들을 사용했을까요? 예전에 외상값 등의 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수를 표시하거나 또 계산을 했다고 해서 일명 셈도구라고 불렸습니다. 이곳 한양대 박물관에는 여러 종류의 이 셈도구들이 전시가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을 찾아왔거든요. 이곳에 예전에 외상값을 표시했을 때 사용하던 도구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농촌에서 오랫동안 흔하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보시는 결승입니다. 이 새끼줄에 매듭을 만들어서 수를 표시했던 그런 방법인데요. 매듭을 경계로 막대기를 매단 것은 하나를 나타내고 이 검은 헝겊을 엮은 것은 5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각기입니다. 이 나무 토막에 칼로 자국을 내어서 숫자를 표시했던 그런 방법인데요. 한자로 표시를 하거나 독특한 부호로 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계산대입니다. 여기에 걸린 나무 토막을 뒤로 넘겨서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작은 나무 토막은 하나를 나타내고 그리고 큰 나무 토막은 5을 나타냅니다. 읽은 책의 분량을 표시하는 서산입니다. 한 책을 10번 읽으면 한 번을 접어서 수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엄대입니다. 긴 나무 토막에 칼자국을 이용해서 숫자를 표시를 하고 한쪽에는 간단한 인상차기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다양한 계산 도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그 계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실용성의 그 특징이 두어져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재료에 있어서는 그 셈할 때 그 셈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종이로 이렇게 그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뭐 물기를 만지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이제 그 파손이 잘 되기 때문에 나무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셈 도구들 중에서 옛날 주모들이 외상값을 표시했던 도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엄대입니다. 이 엄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쪽으로는 칼로 금을 그어서 한 냥, 2냥 외상값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 외상값을 진 사람의 인상차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점을 표시를 했고요. 또 코가 큰 사람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코를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외상값을 졌는지를 적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엄대가 주모가 사용했던 외상장부였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외상값을 긋는다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서민들도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숫자 표시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관리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속에 쓰여졌던 수학은 숫자를 표시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좀 더 복잡한 계산에도 수학이 적용되기에 이릅니다. 조선시대의 수학은 백성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수학으로 발전돼 갔던 것입니다.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화폐 경제가 정착되기 이전에 백성들은 물물 교환을 통해서 생활 필수품을 구했다. 그렇다면 당시 물물 교환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통일 신라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학책으로 꼽혀온 구장산술에는 합리적인 곡식 교환과 관련한 문제들이 수록돼 있다. 예를 들어 좁쌀 한 말은 현미 몇 대와 바꾸는 것이 온당한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당시 경제의 중심은 농업이었다. 따라서 갖가지 곡식의 정확한 교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물가 안정을 위한 중대한 일이었다. 이런 중요성은 구장산술 성미장에 그대로 반영된다. 성미율이라고 하는 곡식 교환 비율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수학이 서민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수학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 책에는 당시에 주로 거래되던 비단, 오칠, 실, 대나무, 기와와 같은 다양한 품목들의 교환율까지 기록하고 있다. 총 9장으로 이루어진 수학책이란 뜻의 구장산술. 이 수학책에는 토지 계산, 세금 계산, 물건 교환법 등 모두 246개의 문제가 수록돼 수학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각각의 물물 교환 비율을 정해서 경제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든지 또 전국의 토지를 빠짐없이 계산해서 농토로 쓸 수 있는 땅을 파악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수학적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에 동원되어 이 수학적 재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산사라고 불려지던 조선시대 수학자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수학자인 산사들은 육조 중에서 호조 안에 소속된 중인으로 종육품 산학교수부터 정구품 산학훈도까지 다양한 품계가 주어졌다. 전문 기술직으로 분류됐던 이들은 일종의 과거였던 취재를 통해서 선발됐다. 당시 취재에서 합격하려면 지정된 5과목을 충실히 공부해야 했다. 이렇게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시 시험 합격자 명단인 주학입격안에 이름이 오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다. 이 명단을 보면은 연산군 때부터 19세기 말에 이르는 약 400년 동안 무려 1,400여 명의 수학자들이 배출됐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가업을 이어가며 혼인도 수학자 집안끼리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산사들은 중인 집단으로서 자신들만의 특수계층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
바로 이 중인 수학자들에 의해 우리 수학은 발전해왔다. 그래서 조선시대 수학은 전문가 집단의 학문이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청 같은 데 그 일을 하는데 관청에서는 이제 높은 사람은 자주 가를 수 있지만은 실제 실험을 온 사람들은 중인이고 그 함부로 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직제가 굉장히 엄격했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그 신분 보장이 완전히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중인의 계급이 높았습니다. 경제적인 그 수준도 높았고요. 산사들은 업무 수행 시 치부록이란 소형 책자를 휴대하고 다녔다. 한 손 안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이 책자에는 당시 산사들의 주요 업무 내용이 세세히 기록돼 있다. 산사들에게 주어진 주요 업무는 계절의 변화를 측정해서 농사에 도움을 주고 또한 백성들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일 등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에게 중시됐던 것은 전국의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해내는 일이었다. 따라서 당시 산사들이 보았던 수학책에는 다양한 모양의 토지 계산법이 소개되고 있다. 정확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은 산사들의 수학 재능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중인 수학자들인 산사들은 국가에서 마련한 취제라는 일종의 과거 형식을 통해서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급 관리직에 임명되어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사들의 신분 때문에 당시의 수학은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만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수학이 차원 높은 학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임금이 친히 나서서 수학을 공부하고 신하들을 설득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독려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 25년 11월 17일 세종은 산학, 즉 수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놓고 조정 대신들과 열띤 논쟁을 벌인다. 내 역법을 고쳐야겠기에 산학에 능하고 중국어가 뛰어난 자를 택하여 중국에 유학을 보낼까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하오나 전하, 산학을 위해 유학까지 보내신다 하시면 과한 줄로 아뢰옵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시오? 산학이 유독 역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질 않소. 조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병력을 동원해야 될 때도 있고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걷어들여야 할 때가 많소이다. 산학이 없이 이 일들이 어찌 가능하단 말이오? 전하, 산학이라 함은 엄밀히 말해 산술이옵니다. 한낱 기술에 불과한 것이옵니다. 기술자를 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될... 그렇지가 않소이다. 요순 임금과 같은 성현들께서도 만물의 변화를 알려면 반드시 산학을 해야 한다 하시었소. 실리를 위해서나 수리를 위해서나 산학은 중요한 학문이라 생각되는 바이요. 허니 널리 산학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시오. 산술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사사오경을 공부하기도 부족한 마당에 구급법이라니요. 그래, 지금은 몇 단을 외우고 계시오? 5단은 외웠습니다만 이 6단을 넘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벌써 6단이라니요. 나는 큰일 났어. 이제 3단이니. 허허, 이렇게 홀에다 적어서 외우면 되지 않소?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나도 이렇게 이 옷자락 속에 항상 구급법을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닌다. 또한 세종은 취재를 통해 선발한 산학 박사들에게 국가 회계 업무를 맡기도록 명함으로써 재능 있는 수학자들을 관직에 등용시키고 세종 자신도 정인지에게 산학 계몽을 배우며 수학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그래, 오늘은 무엇을 가르칠 셈이시오? 예, 산학계몽 총괄편에 실려있는 구구합수이옵니다. 구구합수라.
이 구구합수는 모든 산술의 기본이 되는 법칙이옵니다. 이 법칙을 암기하고 있어야 엄수, 양수의 모든 곱셈, 나눗셈이 용이하다 그런 말이랬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찌 암기하면 좋겠소? 먼저 가락에 맞춰서 운율을 익히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9일여 9이옵니다. 9일여 9. 9이여 18. 9이여 18. 9삼여 27. 9삼여 27. 9사여 36. 9사여 36. 9오여 40. 이러한 수학에 대한 세종의 지대한 관심은 과학으로 이어진다. 세종 32년 집권기를 조선의 과학시대라 부를 만큼 과학을 부흥시킨 것이다. 발전한 과학을 바탕으로 세종은 백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나간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전반적인 국력의 신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세종대에는 전국의 토지 면적이 180만 결로 파악됐다. 이는 뛰어난 수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토지 제도를 정비해 국가 경제적인 안정도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국군이 완성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합리주의 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공평하게 정치를 하려고 때 그 기반을 수학이 제공했어요. 예를 들은다면 세종 정치가 좋았다는 것은 세종대왕이 가장 많이 수학을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왕조 말기에 지식인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때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수학을 해야 되겠다. 그때도 수학이 완성해집니다. 그것을 본다면 분명히 수학과 국군과는 관계가 있죠.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나라의 국군은 수학 수중하고 비례한다고. 아마 그것도 그대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세종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 그것은 합리적인 제도와 과학적인 기술에 의해 모든 백성들이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상 국가를 만드는데 수학이 훌륭한 밑받침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종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이 구구단을 외운 까닭입니다. 역사추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